요즘에 침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구독자분이 이런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침체가 오면 증시가 오르는 거냐, 침체 진입하면 사면 되냐, 타이밍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그 얘기도 한번 같이 나눠보고요. 결국은 미국도 침체 진입을 앞두고 있어서 요 대응도 한번 같이 얘기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보고서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제가 경기 사이클을 볼 때 한 번씩 보는 보고서가 있는데 요 피델리티라고 하는 기관에서 내린 보고서입니다. 여기 정신 없어 보이실 텐데 이렇게 경기 사이클이 있는데 국가별로입니다. 지금 맨 앞에 있는 게 중국 보이시나요? 여기 중국이 침체에 가장 먼저 진입해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이제 진입, 유럽과 영국, 그 다음에 한국, 캐나다 같이 가고 미국 이렇게 있습니다. 미국이 제일 뒷공문이 따라가고 있죠. 경기 후반부에서 침체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침체 온다 하는데 아직도 이제 여기 맨 뒤에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요 피델리티는 뭐라 그러냐면은 중국이 드디어 침체를 탈출하려고 한다. 요것도 유심히 봐야 된다. 침체 탈출도 중요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미국이 침체를 진입을 앞둔 것도 중요하다. 요거 두 개 오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확대해 봤을 때 중국은 올해 1, 2, 3, 4분기 내내 침체 구간에 있었던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요즘 나쁜 얘기밖에 안 하는데 좀 있으면 침체를 벗어날 수도 있다.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정말 운 좋으면 낮은 확률로 중국이 침체 벗어나면서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갈 때 좀 세계 경제에 방어를 해줄 수 있다. 중국이 바닥을 치고 올라오면서 쉽게 말해서 중국 소비가 좀 늘어나면은 애플도 좀 살고 테슬라도 살고 미국이 소비가 좀 줄어드는 걸 막아줄 수 있지 않겠냐. 스타벅스, 나이키도 중국에 많은데 그런 거 사주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와요. 되게 낮은 확률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미국 침체를 막긴 힘들다는 얘기가 대다수지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으로 유럽이 이제 따라 들어가고 있고요. 유럽과 영국 여기 보이시죠? 이제 딱 진입했습니다. 여기가 침체인데요. 이게 이번에 업데이트된 보고서거든요. 여기 딱 진입했습니다. 이제 유럽은 진입이고 한국도 코앞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안 볼 수가 없어서 한국도 유럽보다 바로 뒤에 꽁문이 쫓아가고 있고요. 미국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선에서 살짝 멀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내년 2분기 정도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대다수죠. 내년 2분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중국이 빠져나가냐 마냐 요것도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중국이 무시하기 어려우니까 G2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분위기가 살짝 달라진 게, 지금 채팅창에도 코로나 확산으로 난리다 하시는데 그래도 지금 중국이 막 방역 풀려 그러잖아요.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진짜 이제 시진핑이 3년이 됐기 때문에 약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든 침체 벗어나려고 부동산 제발 좀 살아나라, 경기 회복에 사활을 걸면서 이번에 G20 정상회담 가가지고요. 드디어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악수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드디어 이제 악수하면서 슬쩍 러시아랑 거리두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시진핑이 푸틴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하려는 걸로 보인다. 국제 무대에 돌아오려고 이제 3년임 달성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난 기사로 지금 회동한 다음에 미중 통상협상 전격 재개 기사가 나더라고요. 이제 그 전까진 그렇게 죽일 듯이 싸우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내년에 뭐 중국 한번 놀러 오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중국도 경제 개방 절대 안 할 것처럼 막 엄포를 두더니 슬슬 이제 포문을 열고 있어요. 지난주에 독일 총리가 중국에 왔다 갔거든요. 돌아가자마자 이제 얘기가 잘 됐는지 BMW가 사상 최대 금액을 중국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BMW. 그리고 여기도 프랑스 대통령하고 이번 주에 만나가지고, 프랑스가 약간 친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도 한번 간다고 발표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협상하고, 프랑스가 또 명품 기업들 많잖아요. 잘 나가거든요. 그런 기업들하고 둘이 또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또 명품 시장 루이비통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구찌 뭐 이런 거 엄청 사주기 때문에 또 경제 협력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여기 정상회교 몰아치기로 지금 가서 막 도와달라고 회담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또 모른다, 경기 침체에 어떻게든 탈출해 보려고 한다라는 긍정적인 얘기도 있어요. 심지어 지금 유럽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이 규제한다 그래도 야, 중국이 이렇게 큰 시장인데 빠져나올 생각이 없다, 미국은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나 중국하고 비즈니스 한다라고까지 이번 주에 선언을 했어요. 유럽도 뭐 네덜란드 ASML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자동차 반도체 기업들 유명한 거 많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중국이랑 우리 거래 끊으면 우리 손해다, 미국이 규제한다고 듣지 않겠다라고까지 밝혔어요. 이 정도로 지금 중국하고 비즈니스도 중요하니까 유지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곧 내년에 탈출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중요한 건 미국이겠죠. 그래서 구독자분들 막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예요. 미국이 침체 진입한다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진짜 침체 진입하면 증시가 어떻게 될 것 같냐, 자료를 찾아서 가져왔습니다. 요거 한 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100년 동안의 S&P 500, 그러니까 미국 주식 지수의 그래프와 침체 구간이 표시되어 있고 증시의 바닥이 표시된 자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슬픈 얘기인데, 침체가 시작되기도 전에 바닥을 찍은 적은 거의 없어요. 제가 거의라 그랬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침체가 들어가기 전에 약세장이 끝난 적은 없었어요. 참 슬픈 얘기죠. 근데 보시면
대공황 때도 그랬고 모든 음영 구간에 이 빨간색 X 조그만 거 확대해서 보시면요. 침체가 시작되고 나서 바닥을 보통 쳤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 자료만 믿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그냥 지금 좀 기다렸다가 미국에서 침체 왔다고 땅땅땅 선언하면 그때부터 공격 매수를 해도 늦지가 않는다는 자료입니다. 그 짧았던 코로나 때도 2020년 2월이 공식 침체 인정이었는데 3월에 바닥을 쳤죠. 3월 23일 날.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침체 시작 이후에 바닥을 친 겁니다. 증시가. 코로나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닷컴버블 때도 과거 모든 자료를 보시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외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외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면 제가 나중에 정정할게요. 다시 정정 드리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없습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오류가 있을까 몰라서 다우 지수까지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다우 지수가 침체가 시작된 이전에 증시가 바닥을 쳤던 적은 없습니다. 모두 리세션이 시작된 다음에 약세장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이 자료를 파악한 게 맞다면 내년에 미국 침체가 시작되고 주식시장도 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다. 좀 슬픈 얘기죠. 저도 이제 주식 들고 있는 입장에서 물론 뭐 예외라는 건 언제나 있고 항상 맞다고 볼 수 없고 평균이지만 구독자분들의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침체가 시작된 다음에 연준이나 어디서 액션을 취하면서 증시의 바닥을 모색하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 침체가 진짜 오는 거 맞냐 요즘 의문이 든다. 아니 모두가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진짜 오는 거 맞는지도 솔직히 모르겠다. 이대로 그냥 증시 올라버리면 어떡할 거냐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항상 그건 고민하고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침체는 이제 저는 금리를 보는 입장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하나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연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연준이 매 분기 발표하는 자료 중에 제가 항상 모니터링하는 게 이 가계부채와 신용보고서라고 연준이 내는 겁니다. 연준이 앉아서 노는 게 아니고 이걸 매 분기 체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안 좋은 지표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점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드디어. 그러니까 내년 가면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지금 2020년 3분기 발표가 됐는데도 슬슬 이제 안 좋은 자료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가계부채도 슬슬 늘어나는데 가계부채도 늘어나는 속도도 빨라졌고 15년 최대치로 늘었습니다. 물론 부채라는 건 늘어난다고 나쁜 건 아닌데 속에 어떤 형태로 늘어났냐가 중요하겠죠. 이유가 중요하겠죠. 이 부채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안 좋은 쪽에 많이 늘었습니다. 신용카드도 20년 최대치 속도로 전년 대비 15%가 늘었고요. 이런 적이 없었고 저소득층 쪽에서 신용카드가 늘고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질이 안 좋습니다. 부채의 증가의 질이 별로 안 좋고요. 이 와중에 미국 가계의 저축률과 저축 총액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축도 없고 저축할 여력도 없는데 신용카드는 급증하고 있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제 지표로 슬슬 나오고 있는 겁니다. 침체에 대한 신호들이 슬슬 나오고 있다. 그 그래프 좀 더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저는 이제 연체율이라는 걸 보거든요. 연체율. 이게 돈을 못 갚고 있는 거. 여기 늘어나면 선행지표 역할을 해줍니다. 금융위기 때도 연체로에 진입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연체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이제 못 내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보통 이게 좀 있으면 침체가 옵니다.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대출, 오토론, 자동차 살 때 할부하는 대출, 신용카드 대출 이런 것들이 슬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이런 것들이 주로 저소득층에서 심각한 연체율 진입으로 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이거거든요. 90일. 이걸 중대 연체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중대 연체 전환율. 엄밀히 말하면 90일 이상 연체를 하는 심각한 연체 전환율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침체 이전에 먼저 고개를 들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기에 선행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침체에 선행하는 지표인데 이게 이제 드디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것도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이 속도면 내년이면 이제 문제가 슬슬 나오겠죠. 연준도 이거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침체가 들어가면 연준도 금리 긴축을 좀 중단시킨다던가 좀 워워 하면서 뭔가 대응을 만들어내겠죠. 그게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소상공인 임대료, 자영업자분들 임대료도 연체율이 한 달 만에 7% 폭증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빨리 늘어나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자영업자 37% 정도가 임대료를 제때 못 냈다고 하십니다. 이런 것도 이제 신호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당장 전체적인 심각한 전체율은 높아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뭐가 이상하다 하고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다 탕감해주고 빚 갚아주고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거 하잖아요. 복지 정책을 쓰잖아요. 빚도 좀 갚아주고 대출 상환도 유예해주고 중소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계속 지원 정책을 아직도 해주고 연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연체율이 낮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끝나거나 하면 한 방에 또 위험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정부가 그걸 다 컨트롤을 잘하면 다행이지만요. 그래서 저도 한국은 괜찮은가 봤더니 한국도 연체율이 여러분들 그 이번 주에 발표된 거는 금감원에서 발표됐어요. 제가 이제 한국 경기도 좀 관심 많아서 연체율을 계속 보고 있는데 한국도 연체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연체율이 낮으면 좋은 거거든요. 0.21%.
그러니까 심지어 작년에 비해서 연체율이 더 낮아졌어요. 지금 막 뉴스 틀면은 빚을 못 갚아서 난리다 그러는데 연체율이 더 낮아져요.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없대요. 보니까 자세히 찾아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소상공인분들 힘드시니까 지원책을 연장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제 빚 갚는 걸 계속 밀어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코로나 금융지원 재연장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명 착시 효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눈속임이 돼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만약에 연장 안 해줬으면 막 아유 나 빚 못 갚겠어요 하는 못 버티는 자영업자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면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전 세계 다 그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나중에 고개를 들어서 연체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되게 무서운 일인 거죠. 사실 빚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건 되게 무서운 얘기니까 아직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저도 궁금해서 한번 봤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것도 이번 주에 보니까 참 웃지 못할 얘기인 것 같은데, 미국의 월마트랑 같이 타겟이라는 유통업체가 있거든요. 이마트 이런 것처럼 타겟이 실적이 뭐 이번에 마이너스 50% 급감했는데 절도가 너무 많이 늘어난대요. 절도. 도둑들이 그렇게 늘어난대요.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참 웃겨가지고 절도 건수가 50% 늘었고 절도 피해 금액만 뭐 매출의 2, 3%에 달할 정도로 너무 많이 늘었다네요. 이게 침체 때문인지 어떤 미국의 경제 혼란 때문인지 혹시 미국 거주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게 경기 침체랑 관련이 있는 것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물건을 훔쳐간다네요. 혼란의 시기라서 그런지. 그리고 애플도 그렇게 콧대 높던 애플도 기업 고객 대상으로 연말 할인. 애플 원래 할인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기존에 뭐 몇백 대 막 이상 사는 대량 구매 고객한테만 할인해주던 정책을 이례적으로 5대만 사도 할인해주고 이렇게 바꿨다네요. 기업 대상으로. 저도 그래서 한국에도 혹시 되나 봤는데 한국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무실 운영하시는 분들 컴퓨터 필요하시면 연말에 이렇게 5대만 사도 할인해주니까, 맥북은 뭐 맥북 근데 워낙 비싸지만, 야 이거 애플조차도 이제 지금 할인을 드디어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침체에 대한 신호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지금 너도나도 짐 싸서 나오고 있고요. 빅테크 직원들이 이럴 줄 몰랐겠죠. 근데 내년에 더 큰 해고가 나온다는 얘기가 더 많죠. 그래서 아마존도 지금 23년까지 내년까지도 감원 계속하겠다. 근데 이 CEO가 머스크보다 더 욕먹는 거 아시나요? 테슬라는 저리 가랍니다. 지금 그날 해고한 당일 오전까지도 해고 얘기를 안 했대요. 아마존 CEO도.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오징어 게임 1일차에 생존하셨습니다라면서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또 휩싸여 있대요. 지금 빅테크가 트위터만 그런 거, 머스크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이런 불안감을 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오죽하면 이번에 좀 인상 깊었던 거,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 있잖아요. 베조스가 블랙 프라이데이 곧 오거든요. 다음 주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돈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아니 그래도 아마존 대주주이자 창업자가 불프에 여기 보시면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TV 사려고 했는데 TV 그냥 사지 말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냉장고, 신차 등 무엇이 됐든 간에 현금 들고 좀 지켜보자. 이래가지고 지금 아니 이 사람 뭐 하자는 거지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되게 아마존 창업자이자 지금 CEO는 아니에요. CEO는 앤디 제시한테 물려주고 이사회 의장으로 있지만 아마존 주가 빠지면 어쩌려고 이렇게 하고 있나 막 사람들이 되게 논란이라고도 하고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면 저런 소리를 하는 거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인상 깊어서 가져왔고요. 거기다가 지금 가게에다가 기업들도 안 좋은데 부동산도 또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아니 빅테크가 그동안 부동산에도 큰 손이었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빅테크가 사람만 자르는 게 아니고 그림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부동산도 던진대요. 자, 그래가지고 예상치 못한 부동산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부동산 업계가 초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미국의 그런 핵심지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 도심가의 상업 빌딩 공실률이 갑자기 치솟는 겁니다. 빅테크가 짐 빼니까. 야, 이것도 진짜 인상 깊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코로나 때 그때도 아마존, 메타, 구글 이런 빅테크들이 잘 나가니까 너도나도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나 뭐 이런 실리콘밸리에 사무실을 공격적으로 확대했었는데 지금 임대 계약을 다 취소하는 겁니다. 당연히 직원도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심지어 아마존은 막 뉴욕 한복판에 맨하탄에 백화점도 인수하고 그랬거든요. 오프라인 진출한다고. 그런 게 지금 다 빚으로 돌아오는 거죠, 비용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빅테크 사무실 철수, 부동산 디폴트 촉발할 수도, 뭐 이건 좀 자극적이긴 한데 2019년 코로나 오기 전 대비 지금 임대로 나와 있는 매물이 3배 이상 증가했대요. 와, 엄청 쏟아져 나오는 거죠. 빅테크 지금 긴축한다고 하니까. 소프트웨어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대기업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상업지구에 있는 43층 빌딩 공간의 약 3분의 1을 줄인대요.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40층짜리 빌딩의 약 3분의 1이 한 10층, 20층이 그냥 싹 비우고 임대를 그 매물로 내놓으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작 진짜 위험한 건 재택근무가 아니었다. 생각해보니까 코로나 때 우리 제일 걱정했던 게 재택근무하면 도심 한복판에 건물들 다 위험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정작 끄떡 없었는데, 진짜 이제 위기가 빅테크 때문에 온다 막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사무실 축소하면 야
야, 이거 진짜 이제부터 오피스 임대 시장은 타격 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큰 손이 사라지니까 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해고도 그렇고 부동산까지도 빅테크 공룡의 철수가 이렇게 무섭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침체랑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침체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구독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침체 올 테니까 연준이 이제 그때쯤에 항복하지 않겠냐, 피벗 금리 인상을 멈추고 중단했다가 금리 인하할 때 사면 될까요 하는데, 자료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료가 정답은 아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금리 인하를 처음 할 때는 제일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시기 좋게 포인트가 다 정리되어 있죠.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걸 멈추다가 처음으로 인하할 때가 낙폭이 오히려 더 심합니다. 이게 다 그때거든요. 여기 보시면 밑에 금리입니다. 금리. 예전에도 그랬지만 2018년에도 연준이 처음 금리 인하할 때는 오히려 주가가 더 빠졌어요. 그때. 그러다가 쭉쭉쭉 빠지면서 연준이 따라 내리거든요. 금리를. 제발 주가 폭락 좀 멈춰라, 경기 좀 살리라 막 이러다가 이제 막판에 가가지고 바닥쯤에 가서 갑자기 이제 연준이 자산 매입해 줄게, 양적 완화, 돈 풀게 할게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엄청난 신호가 나오면 그때 주가가 막 바닥을 치거나 돌아설 준비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도 사실 금리 인하도 금리 인하지만 갑자기 무제한 자산 매입한다 막 이런 신호가 엄청 강력했거든요. 지난번 2018년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양적 완화를 하니까 막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무조건 연준이 돌아서면 증시 오른다, 이것도 속설이다. 이 자료 보시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인상 멈추면 무조건 증시 오른다도 속설이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실제로도 여기도 보시면 이게 연준 자산인데 금융위기 때 돈 엄청 풀었고 코로나 때 이게 돈 풀어서 결국 오른 거잖아요. 지금 돈 줄이고 있는데 만약에라도 내년에 침체가 오면은 금리 인하 플러스 또 혹시 이런 돈 좀 푼다, 긴축을 멈춘다 이런 시그널을 줄 때 찐 바닥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금 조급해하실 필요 없이 내년 침체 오고 연준의 금리 인상 멈추고 금리 인하 이어질 때 변동성이 클 텐데, 때 이후에 내년 중반기 때 연준의 어떤 이런 양적 완화나 자산 매입 같은 다시 돈 풀기를 한다는 뭔가 직접적인 신호가 나올 때 확인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거까지 다 확인 어떻게 하냐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참고를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시고. 그래서 당장은 요즘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주식 6 채권사. 지금은 차라리 채권이 더 낫다. 요즘 채권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6대4 전략이 완전 망해가지고 채권 박살나서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지금 금융위기 이후로 주식 6 채권사 수익률이 역대 최악이거든요.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아무도 안 할 때 경기 침체 올 땐 채권이 더 수익률이 괜찮을 수 있으니까 주식과 채권에 좀 조합을 해라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권도 관심 좀 받겠죠. 이제 금리 인상 멈추고 인하하면 채권은 오르는 거니까. 연준의 피벗이라는 얘기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하는 얘기니까 금리 인하는 채권의 가격의 상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뱅가드도 지금 모두가 6대4 전략이 죽었다고 외치며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6대4 전략이 아무도 안 먹힌다고 할 때부터 하면은 자기가 봤을 때는 향후 10년 동안 한 7% 기대 수익률이 나온대요. 인플레보다 훨씬 나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해보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6대4 전략도. 저는 이제 주식과 현금으로 그냥 조절을 하는데 채권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채권은 그럼 어떻게 하냐? 시장지수 하나랑 ETF, TLT 같은 거 고르시면 되겠죠. 미국채 같은 거. 주식, ETF, 예를 들어서 나는 S&P 500이 좋다, 아니면 나스닥이 좋다, 다우가 좋다, 요거 한 6, 채권사 뭐 이렇게 해도 배분도 나쁘진 않은 전략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변동성을 줄이면서 우상향을 만들 수 있는 전략 같아요. 이제 금리를 많아봐야 내년까지 올리지 않을까요? 금리 높아봐야 내년까지. 이것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침체를 지금 중국은 탈출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침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계속 이어질 텐데, 미국이 내년에 침체가 올 것 같아서 좀 저도 어떻게 대응할지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료 보여드렸지만 침체가 오기 전에 증시가 바닥치는 경우는 일단은 없었다. 그리고 침체가 오더라도 조금 있다가 저렇게 금리 인하하고 연준이 뭔가 신호를 주고 나서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도 늦지는 않더라. 자료상으로, 과거상으로 그렇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뭐 과거의 통계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여전히 고금리 긴축 시기에 지금 침체 이슈, 잠재 위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여유를 갖고 모아가시는 건 상관없지만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막 조급하게 몰빵해야지 이런 거는 좀 아직 그렇게 조급해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